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외계 행성은 어떤 곳일까요? 지난 2019년 두 천문학자 미셸 메이오와 디디에 퀘로즈는 처음으로 외계 행성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1995년 페가수스 자리 51번 별 곁에서 외계 행성을 발견했죠.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이 진정한 첫 번째 외계 행성의 발견자라고 하긴 어려운데요. 이들보다 훨씬 앞선 1992년 처음으로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한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1992년의 발견자는 노벨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걸까요? 외계 행성의 존재가 실제로 확인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당연히 태양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별 곁에서 외계 행성을 찾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주변에서 외계 행성의 존재가 처음 확인된 곳은 이런 평범한 주기율성이 아니었죠. 훨씬 드물고 이상한 별, 펄사였습니다. 펄사는 육중한 별이 진화 마지막 단계에 남기는 별의 시체인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전하는 중성자 별이죠. 천문학자 알렉산드르 볼시차는 1990년부터 RS15 전파 망원경을 활용해서 천여자리 방향의 2300광년 거리에 있는 펄사 하나를 관측했습니다. 이 펄사는 겨우 6m초의 아주 짧은 주기로 자전하며 전파 빔을 방출하는 펄사였죠. 그런데 그는 이 펄사의 자전 주기가 미세하게 요동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펄사 곁에서 각각 98일과 66일 주기로 돌고 있는 두 행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리고 1992년 이 두 행성의 존재를 발표했습니다. 볼시찬의 첫 번째 발견 이후 추가로 더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이 하나 더 발견되면서 현재 이 펄사 곁에선 총 3개의 행성이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런 펄사 곁의 외계 행성에서도 생명체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생명이 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심 펄사가 방출하는 강력한 자기장과 방사선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극단적인 펄사 곁을 살고 있는 이 세 행성들에게 드라우그, 폴터가이스트, 그리고 포비터라는 무시무시한 이름들이 지어졌습니다. 이처럼 공교롭게도 인류가 처음 확인한 외계 행성은 가장 흔하고 평범한 별 곁이 아니라 전혀 외계 행성이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상한 별, 펄사 곁에서 발견되었죠. 볼시찬이 발견한 이 외계 행성은 분명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외계 행성이었지만 아쉽게도 외계 생명체를 찾고 싶었던 천문학자들이 기대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메이오와 퀘로즈의 수상 이유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냥 단순하게 최초로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태양과 같은 별 주변에서 외계 행성을 처음 발견한 것이 공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당시 2019년 노벨 물리학상이 발표되었을 때 진정한 첫 번째 발견자 볼시찬을 누락한 것이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노벨 물리학상의 수상 기회를 누락시킬 만큼 많은 천문학자들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같은 천체 주변에선 생명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왔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놀랍게도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같은 극단적인 별 곁에서도 생명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빛조차 내지 않는 블랙홀 곁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블랙홀 주변의 행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놀라운 생존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행성에 생명이 살기 위해선 열과 빛을 제공해주는 에너지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행성에 남는 잉여 에너지를 자유롭게 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에너지 배출구도 필요하죠. 우리 지구의 경우 태양이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방으로 뻥 뚫린 추운 우주 공간 자체가 지구의 열을 식힐 수 있는 에너지 배출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이 공급되고 열이 새어나가는 그 흐름 속에서 생명이 살 수 있죠. 그런데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내보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빛과 열이 빨려가기만 하는 우주 최강의 열적 하수구 구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절대 온도 2.7도에 아주 낮은 온도로 골고루 식어있는 우주 배경 자체가 블랙홀보다 더 뜨겁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열은 항상 더 뜨거운 곳에서 더 차가운 곳으로 흐릅니다. 따라서 태양 주변에선 뜨거운 태양에서 사방의 차가운 우주 공간으로 열이 퍼져가는 반면 놀랍게도 블랙홀 주변에선 오히려 살짝 더 따뜻한 사방의 우주 배경에서 블랙홀 속으로 열이 흐르게 됩니다. 태양 주변과 정반대 방향으로 열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블랙홀처럼 중력이 아주 강한 물체는 그 주변의 시공간을 아주 깊게 왜곡합니다. 그 결과 중력장을 벗어나면서 빛의 파장은 점차 길게 늘어나는 적색 편의를 겪습니다. 이를 중력 적색 편의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깊게 파인 중력장 속으로 빛이 흘러가는 과정에선 정반대의 효과를 얻는데요. 오히려 빛이 에너지를 얻으면서 파장이 더 짧아지는 청색 편의를 겪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블랙홀 곁에 생명이 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마법이 펼쳐집니다. 사방의 우주 배경은 절대 온도 2.7도에 아주 낮은 온도로 식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전역에
우주의 우주 배경 복사는 파장이 아주 긴 밀리미터 파장의 마이크로파로 전달됩니다. 이는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에 비해서 수천 배나 더 파장이 긴 빛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긴 파장의 우주 배경 복사가 다시 블랙홀 주변으로 흘러오는 과정에서 아주 극심한 중력 청색 편의를 겪게 되면 다시 훨씬 파장이 짧은 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블랙홀 주변에 모여들면서 파장이 아주 짧아진 우주 배경 복사의 빛은 훨씬 뜨거운 온도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블랙홀 멀리 벗어난 곳에선 사방의 우주 배경 복사가 아주 서늘하게 느껴질 겁니다. 반면 블랙홀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방의 우주 배경 복사가 극단적인 청색 편의를 겪으면서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에 이르기까지 아주 짧은 파장의 높은 에너지로 비춰지게 되겠죠. 마치 태양에서 멀리 벗어나면 너무 춥지만 태양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온도가 뜨거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덕분에 블랙홀 주변에서도 딱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생명에 살기에 적합한 정도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적당한 거리 범위, 골디락스 존을 정의할 수 있게 되죠. 청색 편의된 우주 배경 복사 자체를 따스한 열원으로 삼아서 생명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무거운 블랙홀 곁에서 생명이 살 수 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질량이 더 가벼운 블랙홀이어야 그나마 생명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 정반대입니다. 중력이 아주 약한 가벼운 블랙홀 주변에선 그 중력이 너무나 약해서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을 짧게 만드는 중력 청색 편의 효과가 굉장히 미약하죠. 그래서 충분히 따뜻할 만큼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짧게 만들려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안쪽까지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서 행성 자체가 찢어지게 되겠죠. 반면 질량이 더 무거운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 바깥으로 멀리 벗어나 있어도 파장이 충분히 짧아진 우주 배경 복사의 빛을 받으면서 따스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중심의 블랙홀이 영화 인터스텔라에 등장했던 블랙홀처럼 빠르게 자전도하고 있다면 더욱 흥미로운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회전하는 블랙홀 주변을 지나가는 빗줄기가 아주 좁은 영역 안에 집중되는 상대론적인 비밍 효과를 받게 됩니다. 우주 전역 사방에서 날아오는 우주 배경 복사의 빛들이 파장이 훨씬 짧아지는 동시에 굉장히 좁은 영역 안에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 주변을 맴돌고 있는 행성의 하늘에선 굉장히 재밌는 광경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등 뒤로는 하늘 전체의 40%를 깜깜하게 채우고 있는 거대한 블랙홀 주변의 사건의 지평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반대편의 하늘에선 작은 원반 모양의 좁은 영역으로 집중되어서 뜨겁게 빛나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의 빗줄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재밌게도 그 모습은 마치 지구의 하늘에 떠있는 작고 동그란 태양과 닮았을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인공 조명의 모습을 가짜 태양, 수도선이라고 부릅니다. 등 뒤에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대한 어둠, 그리고 머리 위에서 작고 밝게 빛나는 가짜 태양이 떠있는 이 행성의 하늘은 정말 색다른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블랙홀 곁을 돌고 있는 행성이라면 그 강한 중력에 붙잡힌 채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블랙홀 곁을 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나 빠르게 공전하는 행성이라면 시간 지연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시간이 느리게 흐를 겁니다. 블랙홀 주변 행성에서의 1년이 다른 평범한 별 주변 행성에서의 수천 년의 버금가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블랙홀 주변의 행성에서 고도로 진화한 생태계가 갖춰지기까지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 할 겁니다. 블랙홀 주변의 행성에서 수십억 년의 충분한 시간이 흘러가길 기다리기 위해선 블랙홀 바깥의 우주에서 보기엔 그 수천 배 달하는 수조, 수십 주에 달하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지금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흘러야 하는 거죠. 결국 이제 겨우 138억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우주는 블랙홀 주변 행성에서 생태계를 기대하기엔 너무나 짧은 삶을 살아왔던 건지 모릅니다. 설령 초거대 질량 블랙홀 곁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직 우리 우주는 그런 진화의 결말을 확인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짧은 삶을 살아왔던 거죠. 결국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태양과 같은 평범한 별 주변의 행성과 외계 생명체들이 모두 사라지고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우주의 나이가 수조, 수십조 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블랙홀 주변 행성에서 최후의 생태계가 출현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이런 거대한 블랙홀 곁을 살아가는 생명체들이야말로 우리 우주를 가장 마지막으로 채우게 될 우주 최후의 생명체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